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건데 아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주식들이 충분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그런 걸 거예요. 반도체, 조선, 방산. 왜? 많이 올랐으니까. 이 조정기가 뭐 1년, 2년 갈 거 아니거든요. 그럼 미리 공부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기에 늦어. 그러면 지금 유행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좋으면 뭐가 좋아질까? 돈을 벌면 나 요거 한 번쯤 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사놓으면 저는 내년에 돈 벌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저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대표이사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2004년 정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2007년에 프로 펀드 매니저가 됐고 지금 2013년부터는 창업을 해서 제가 펀드 매니저이자 경영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미국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사람들 제가 한 명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경제학 박사 하신 분인데 저는 경제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미래의 경제를 모두 다 잘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예측했다면 경제가 오르내리는 일 없이 꾸준히 잘 됐겠죠. 그죠? 근데 지금 경제가 뭐 안 좋아 했다가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어떻고 미국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이 무너졌어. 뭐 코로나가 어땠어?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사태가 어땠어? 이거 예측했어야죠. 근데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예측해야 거기에 맞는 금리를 제시할 텐데 그것은 예측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예측한다고 해서 맞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러면 금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금리를 너 모르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또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괜찮은 그런 상황 또는 괜찮은 주가, 괜찮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려고 공부하는 게 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미시적인 거. 그 기업과 그 증시가 잘 되냐 안 되냐 는 금리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냐 없냐 정도로 좀 장기적인 시각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석사 박사 했다. 그럼 어디 가죠? 다 미국으로 유학 가요.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취직을 했을 때 미국에 가서 하는 게 똑같이 8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왜? 미국이 기술적으로 선도하고 있고 전 세계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게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이끄는 게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게 빅테크. 그 회사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앞으로도 저는 지속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주가가 내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IT 버블, 닷컴 버블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버블이고 닷컴 버블이 무너진 것처럼 인공지능 버블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그 시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을 한다, 뭐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뭔가 그런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다 올랐어요. 그 회사가 실체가 있건 없건 지금 돈을 벌건 안 벌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회사도 주가가 오르고 나쁜 말로 개나 소나 다 올라서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던 때였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몇몇 업체가 전 세계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빅테크가 제가 그들이 돈을 못 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직은 돈을 못 번다라고 했죠. 근데 그들은 아직 돈 벌지 못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어떻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돈이 많죠?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서비스들에서 돈을 이미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검색, 넷플릭스의 동영상 서비스, 메타의 인스타그램 서비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런 것들로 돈을 기저에서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들만이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을 많이 수급할 수 있고 그들만이 그 칩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빅테크들 그리고 미국의 잘 나가는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들의 가치가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미 증시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장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제가 yes or no를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문장을 좀 길게 풀어보면 미 증시에 투자하면이 미 증시에 아주 장기간 투자하면, 그리고 돈 번다가 적당한 수익률,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번다라고 바꾸면 저는 yes 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나는 지금 투자해도 내년에 투자해도 한 달을 투자해도 뭐 20% 30% 무조건 벌어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국내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미국 주식하면 빅테크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그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빅테크 외에도 종목은 많아요. 미국에 상장된 주식수도 너무너무 많고요. 저는 꼭 빅테크여야 되냐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에 장기간 투자하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은 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빅테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회사들의 기술 우위, 경쟁 우위가 전 지속되거나 강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빅테크에 투자하면 미국 주식시장 또는 미국 경제 또는 그거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수익은 쉽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그냥 ETF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미국 증시의 과거 평균 수익률이 한 6, 7% 정도 돼요. 세 전으로. 그러면 세 후로 보면 한 5, 6%? 나스닥에만 투자했다라고 하면 10% 정도 되는데 그럼 세 후로 7, 8% 정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연에 한 20% 정도 세 전으로. 그 정도를 벌려고 하면 당연히 시장과 비슷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죠. 그 많은 수익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냐 하면 기업의 본질 가치하고 현재 평가되어 있는 주가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빅테크건, 뭐 아니면 코카콜라라든지 뭐 룰루레몬, 나이키와 같은 뭐 필수 소비재건, 아니면 뭔가 사이클 산업인 뭐 주택 산업이라든지 건설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됐건, 그 회사가 잘하냐 못하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본 요소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높은 주가를 이미 평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 내리는 걸 보는 것처럼 너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 내리는 날이 오고요. 아주 별로인 기업인데 너무 헐값에 거래되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떤 걸 뭘 사야 되냐 보다는 어떻게 사야 되냐, 어떻게 팔아야 되냐가 중요하고, 그거의 기준은 본질 가치보다 지금 낮게 평가되어 있느냐, 높게 평가되어 있느냐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본질 가치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어떤 특정한 섹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섹터들 있잖아요. 나 이 주식 본 것 같아. 이거 지금 내가 투자하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건 주로 지금 인기 있는 거, 유행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이 아니라 심지어 미국 주식이라고 하면 그걸 어디서 봤겠어요? 어디서 맨 처음에 발견했을까요? 그 주식의 이름을. 주변에서 들었거나 신문에서 봤거나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를 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는 얘기일 확률이 높고, 뉴스에서 언급이 됐다? 그러면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뉴스를 쓰시는 분들이 기자님들이잖아요. 그럼 기자님들은 뭘 하면 잘한 거고 뭘 하면 못한 걸까요? 그럴싸한 기사를 쓰면 잘한 걸까요? 정말 분석을 열심히 한 기사를 쓰면 잘한 걸까요? 잘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신문 기사가 많이 팔렸어? 조회수가 높았어? 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쓰면 조회수가 높겠어요? 전혀 안 높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거, 뭐 엔비디아, 플란티어 이런 걸 써야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잘 나가는 기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금 들은 기업들은 유행하거나 뭐 현재 잘 나가거나 열광하고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놔요. 내가 봤을 때 나 지금 이렇게 뉴스로 알아냈어. 그럼 지금 사면 유행하는 상황 때 산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공부를 해놔. 엔비디아가 이런 회사였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회사니까 이럴 때는 잘 나갈 거고 이럴 땐 좀 못 나가겠구나. 적어놔. 그럼 지금 사지 마. 그러고 6개월 뒤, 1년 후에 또 뉴스가 나오면 그때 또 유행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적어놔. 그게 쭉 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다양한 시기에 유행했거나 유행이 없어졌거나 고점에서 좀 떨어졌거나 한 섹터들이 막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이해도가 높은 기업들의 목록이 늘어나게. 그런 상황에서 난 엔비디아 너무 좋은 기업 같아. 근데 엔비디아는 이럴 때 사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적어놓은 후에 몇 년 후에 아무 데서도 엔비디아 언급을 안 해. 근데 내가 생각한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샀다가 주가 많이 오르고 나면 또 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인기가 있어졌구나.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지인들이 나한테 엔비디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 놈들 좀 이제 살려고 하는구나. 근데 난 이미 벌었지롱. 2배, 3배 벌었지롱. 이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조금 공부하고 당장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고 안 되면 잊어버려. 여러분들 5년 전에, 정확히 5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러고 공부를 안 했지, 4년 동안. 왜냐면 잃었으니까 주식 재미없는 거. 주식하면 안 되는 거 했다가 또 막 올라가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사야 될 거 뭐예요? 지금 사야 될 거 뭐예요? 하잖아요. 그러고 또 떨어지면 에이씨 안 해. 그리고 또 5년 후에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2020년에 주식을 똑같이 시작했어도 21년, 22년, 23년 떨어지는 동안 나는 네이버 이럴 때 사야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선 공부해놨다면 분명히 지금 이미 버는 상황이에요. 공부가 부족해서 자신만의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은 ETF 투자를 좀 고민해봐도 좋은 걸까요? 그렇죠. 근데 ETF 투자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 기대 수익률이 여기에 맞는가를 봐야 돼요. ETF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어떤 특정 국가의 시장 ETF,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ETF가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걸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아무리 감안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률 4%밖에 안 돼요. 낮을 땐 2%. 미국 같은 경우는 낮을 때 한 6, 7%, 높을 때 10%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그 이상의 수익률을 원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큰일 나요. 나는 20%를 원해. 근데 ETF에 자꾸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못 누리는데 부자가 못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이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난 7%만 만족해. 난 5%만 이자보다는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ETF 투자도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ETF는 뭐 꾸준히 뭐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기대 수익률은 좀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자산에 막 묶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또는 주가가 너무 출렁이고 이런 거나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적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년에 한 번, 한 3년에 한 번만 투자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오늘 녹화가 지금 11월 말에 하고 있잖아요. 이때쯤에 주식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최근 한 2주간 시장이 한 1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럴 때에만 한번 사고 또 회복하잖아요. 그럼 팔어. 그럴 때만 몇 번씩만 해도 계속 주식시장에 발 담그고 있으면 올라갈 때 조금 좋다가 더 살 걸 했다가 떨어지면 짜증나고 내가 주식 안 한다고 했지. 근데 올랐는데 하이닉스 사는 친구는 뭐 2배를 벌었는데 나는 10%밖에 못 벌었지. 계속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냥 예금하고 있다가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뭐 주식시장 뉴스가 막 헤드라인이 나온다 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한 달로 팔고 나오고.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이제 10% 정도 하락하는 장세인데 이런 것들은 한 1년에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있었고 지난 4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 있었고 작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때 있었고 이렇게 매년 있거든요. 그럼 10% 정도 하락하는 장이에요. 근데 10% 하락하고 다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왜냐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팽창하기 때문인데 그럼 회복한다라고 쳐보면 100원에서 주식시장이 100원에서 90원이 됐다가 다시 100원이 되려고 하면 12%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2%를 버는데 나는 딱 한 달만 투자했다가 나머지 11개월은 예적금 한 2, 3% 먹고 안전하게 먹고 있는 그런 것만 반복해도 시장 수익률 7%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한 3년, 5년에 한 번. 예를 들면 코로나 때 보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00 정도에서 1,400인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100원이 700원 된 거잖아요. 700원이 다시 1,000원 되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되죠? 50% 정도 올라야 돼요. 그러면 평생 한 4년 동안은 현금 가지고 있고 적금을 하다가 그런 일이 딱 터졌어. 너무 큰일 난 거야. 주식시장이 30%나 떨어졌어. 그러면 개별 종목은 거의 반토막 났을 거예요. 그때 막 욕심부리지 말고 나 그래 코스피 ETF, 뭐 S&P 나스닥 ETF 한번 산다. 사면 한 6개월 있다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6개월 만에 50% 수익이 난 거야. 근데 그게 매년 나올 수는 없어. 5년에 한 번 나오는 거지. 그러면 5년에 50%면 1년에 한 7%에서 1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는 그 정도 그냥 편안하게 벌고 나머지 변동하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난 떨어져 있을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ETF 투자 중에 일시적인 위기에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 주식 투자는 흔히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해요. 제로섬이면 내가 잃었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 왜 짜증나? 저놈 때문에. 내 거 싸게 사간 놈. 그러고 나서 반등하잖아. 항상 내가 다 바닥에 팔고 나면 반등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주식 샀다가 500만 원 됐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근데 누가 5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 올라가면 걔는 500 벌었잖아. 그러니까 내 거 뺏어간 놈.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팔았다고 쳐보세요. 누구도 사고 팔지 않았어. 어떤 주식을. 뭐 코리아라는 주식, 아메리카라는 주식을 아무도 사거나 팔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코스피 주가 지수가 100포인트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시작할 때가. 근데 지금 얼마죠? 4,000포인트잖아요. 40배 오른 거예요. 왜? 우리나라라는 국가 자체가 팽창한 거야. 물론 아주 이상한 나라 투자하면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고 뭐 짐바브웨 뭐 이런 것처럼 뭐 리어카에 현금 막 싣고 갔는데 빵 한 쪼가리 받고 이런 나라로 가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운 좋게 한국이라는 부강하고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고 심지어는 너무 좋은 시대라서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럼 나 한국 사람인데 미국이 더 훌륭한 것 같아. 그럼 미국 지수를 사면 계속해서 팽창했잖아요. 내가 팔거나 사지 않아도 그 기업이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면 전체 시가총액이 커져요. 이거를 제로섬에 빗대서 플러스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자 한 판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한 조각 먹는 순간 저놈은 못 먹어. 저놈이 먹는 순간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게 제로섬이고요. 근데 피자를 놔뒀더니 잠깐 게임 한 판 하고 올까? 했는데 피자가 2판이 돼 있고 3판이 되고 자꾸 커져.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의 속성은 내가 기업가, 자본가로서 기업가들한테 돈을 투자를 해주고 그 기업가가 뭐 창의성, 성실함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이 번 것을 기존의 주주들과 나눈다가 주식시장의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과 주식시장 전체가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짧은 시각 안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내 거 뺏어간 거야. 또는 나 제 뒤통수 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플러스섬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도 뭐 강의 자료 만들 일이 있어서 포브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세계 1위부터 뭐 10위, 한 100위, 1000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는 누구냐 하면 기업가들이에요. 그 기업가는 뭐냐면 그 주식을 한번 소유한 다음에 안 판 사람. 젠슨 황 부자잖아요. 젠슨 황이 다른 주식을 안 해요.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주식을 안 파는데 안 팔아서 부자가 됐는데 왜 여러분들 자꾸 사고 파냐고요. 여러분들이 젠슨 황보다 똑똑하면 괜찮아. 할 수도 있겠지. 막 사고 팔아가지고. 근데 젠슨 황보다 보통 안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따라는 해야지. 근데 나는 사고 팔고 젠슨 황은 원래 부자니까 10년 후에 누가 더 부자일까? 여러분이 더 부자일까? 젠슨 황이 더 부자 됐을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고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증시가 내리는 이유는 미국 증시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뭐 산업적으로나 자본적으로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손이에요. 근데 왜 미국 증시가 콜록이면 뭐 한국 증시는 뭐 중병에 걸리냐 감기에 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급여가 삭감됐다고 쳐볼게요. 아니면 실직하게 됐어. 그래서 돈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좀 팔아야 돼. 당근마켓에 좀 팔아야 돼. 그러면 뭐부터 팔 것 같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부터 팔기 시작해. 물론 정말 돈이 없으면 비싼 걸 팔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1부 때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릴 것 같아? 안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빅테크가 막 문제가 생겨. 그럼 큰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손일 때는 급여가 삭감돼서 당근에 하는 거지만 큰 손일 때는 지금 주가가 내렸어? 그럼 불안하네?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미국 주식시장 떨어졌어. 구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구글 사야 되겠어. 그러면 다른 걸 좀 팔아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확보하든 미국의 빅테크를 더 살려고 하든 그럼 뭘 팔겠어요? 당근에 뭘 올린다고? 애매한 거, 별로 덜 중요한 거.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내가 여기 사니까 훌륭한 나라라고 알고 우리나라 사람은 부강하다, 정말 능력 있다, 잠재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미국에서 2년 살다 왔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한테 너 어디서 왔어? 해가지고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뭐게요? 노스야 사우스야? 이 질문이 1번. 걔네들은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삼성전자 우리만 아는 거예요. 잘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좀 필요하네? 좀 불안하네? 일단 팔아놔야 되겠네? 하면은 일단 그런 것부터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안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 자, 그건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급여가 삭감되고 실직하면 단기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니까 당근마켓에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부업을 해서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 이직을 해서 또는 재취업을 해서 나의 몸값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근원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콜록여가지고 한국 증시가 증병에 들었어.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한국 증시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못 벌까?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자, 아까 금리가 피봇을 하네, 연준이 어땠네, AI가 버블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랑 우리나라 증시 떨어진 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못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일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렸어요. 일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참여자가 지 멋대로, 어저께 젠슨 황이 그랬어요. 우리 GPU 다 매진됐어요. 솔드아웃이에요. 우리 잘 돼요. 근데 주식시장 애들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젠슨 황은 난 평생 이것만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이번 분기에 어떻게 했다가 이번 달에 어떻게 했다가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잘 팔고 있어요. 엔비디아에 들어가 HBM 잘 만들어 잘 팔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반도체가 아닌 회사들 실질적으로는 큰 관계가 없어. 어떻게 보면 뭐 한미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잘 되면 더 잘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현대차의 자동차를 사냐 파냐. 미국 사람들이 코스피가 4,200이었는데 3,900 됐으니까 나 현대차 안 사고 닛산, 혼다 살 거야. 이런 생각 하나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가 당장은 연관이 없다. 제가 아까 근데 주식시장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죠? 본질 가치하고 주가의 괴리가 있을 때. 본질 가치는 기업이 돈 잘 버냐 안 버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예요. 한국 본질 가치 변함없어. 근데 심리가 어떻게 돼 있어? 무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님께서는 올해 국내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2026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아지게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 증시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속성이 주로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지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조금 어려운 말로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이런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가진 게 원재료가 없어. 뭐 어디 가서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철광석이 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머리는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노동력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원재료를 사와다가 열심히 가공을 해서 잘 만든 다음에 파는 거예요. 근데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원재료가 생산되는, 이미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부강한 국가일까요? 약소국일까요? 원자재가 있는 국가. 부강하죠. 우리나라는 덜 부강하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올 때 굽신굽신해야 돼. 우리가 의리야.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무역 대국 12대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만들잖아요.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그걸 사가는 나라는 다 큰 나라야. 작은 나라에 팔아봤자 돈 별로 안 돼. 현대차가 다 미국에 팔아야 돼. 중국에 팔아야 돼.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큰 나라. 그럼 우리가 또 의리야.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 사올 때도 어려워, 팔 때도 어려워. 중간에 낀 나라야. 낀 나라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면 조금 좋아졌다가 안 좋으면 또 독감 걸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순환하는 기업들, 경기가 순환하는 시장, 국가는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팔고 또 기다렸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파는 방법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냐 안 좋냐? 좋아요 안 좋아요? 코스피는 4천 넘었죠. 근데 경기는 별로 안 좋아요. 경기는 주변 사람들 월급 물어보면 돼요. 너 월급 올랐어? 너 아파트 좋은 데로 옮겼어? 너 차 바꿨어?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죠. 언제 들었죠? 한
한 3, 4년 전쯤에. 그때는 왜 들었죠? 회사도 안 가도 돼. 근데 월급은 잘 나와. 근데 비트코인 올라. 주식 올라. 아파트 올라. 나라에서 막 보조금 뿌려. 그러니까 돈이 생겼죠. 근데 해외여행 못 가. 돈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집도 받고 인테리어도 하고 외제차도 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던 때. 지금은 돈 번 사람이 누가 벌었냐?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벌었어.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거나 SK 하이닉스에 다니거나 외에는 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 안 좋아야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그럼 왜 올해 주가 올랐어요? 좋아질 거니까. 선반영 들어보셨죠?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주가가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 더 먼저 오른 이유. 주가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올해 상반기. 왜 상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나? 그때 뭐가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이랑 주식 둘 중에 뭘 좋아하죠? 주식을 좋아해. 왜 그런진 전 몰라요. 그분의 배경에 뭔가 있겠지, 생각이. 근데 부동산은 뭔가 나쁜 놈이야.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 돼. 그건 거주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주식으로는 돈 벌어도 돼. 이걸로 돈 많이 버세요? 그래야 연금 자산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주식시장 하면 돈 벌어요 라고 외쳐주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2026년은 어떨까? 2025년 아직 경제가 좋아지진 않았어. 주식시장이 조금 선반영한 것 뿐이야. 또는 반도체가 잘 되니까 오른 거지 나머지는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럼 2026년엔 경기 좋아질 거야. 그럼 주가가 당연히 올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올해 1년 차잖아요. 내년에 갑자기 부동산으로 갑시다. 주식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1년 차 만에? 최소한 3, 4년 차 돼서 레임덕이 왔을 때 이거 아니네.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립서비스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전에는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오히려 2년 차가 힘 더 세. 그러니까 그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2026년에도 상당히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선 질문에서 미국이 콜록여가지고 한국이 주가 내렸는데 지금이 좋은 진입 타이밍이다. 왜냐면 이 상반기부터 한 10월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포모 많이 느꼈어요. 야, 쟤는 SK 하이닉스 샀대. 야, 쟤는 삼성전자 샀대. 야, 쟤는 한화 오션 샀대. 나만 못 샀어.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뭐예요? 부럽다, 부럽다. 칭찬해 주긴 싫잖아. 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부럽다잖아. 나도 하고 싶잖아. 근데 주가가 좀 조정받았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쟤 조정받았겠네. 쟤 1억 벌었다고 자랑하더니 좀 몇천 날렸겠네. 하는 마음, 기쁜 마음. 플러스 하나는 나도 들어가야지. 나도 들어가서 돈 벌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딱 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봐요, 저는. 최근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환율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뭐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환율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1,200원대에 왔다 갔다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지금 거의 1,500원대에 가 있냐라고 하는 거는 정책의 실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의 실패가.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뭐가 높고 뭐가 낮으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하면은 원화하고 미국 달러화를 보통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수요가 많으면 그 가치가 올라갈 거고 수요가 적으면 이제 내려갈 거예요. 환율이 높다는 건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얘기고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통화의 수요 공급은 어디서 오냐면 그 통화를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냐 적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고 평상적으로 쓰는 돈은 끼케야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더 많은 돈은 어디 들어있죠, 지금? 주로 은행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가치 저장 수요, 투자 수요가 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 가치 저장 수요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 요소는 뭐죠? 내가 뭐 하나은행 맡길 거야, 신한은행 맡길 거야, 국민은행 맡길 거야 할 때 뭘 보고 맡기죠? 금리 보고 맡기죠. 국민은행 뭐 로고가 이쁘다고 해서 김연아 선수가 광고를 하니까 난 여기 맡겨야지. 그거 안 돼. 똑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은행의 금리가 높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오냐? 미국 금리가 높냐? 한국 금리가 높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한국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어요. 이걸 가지고 예금을 하러 갑니다. 근데 시중 1금융권의 금리하고 만약에 저축은행이라든지 2금융권의 금리가 같으면 어디다 맡기겠어요? 당연히 1금융권을 맡기죠. 왜? 거기가 뭐 신뢰가 가니까.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거기 가는 거죠. 그러면 저축은행은 망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예금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금리가 보통 높습니다. 우리는 조금 신뢰가 적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는 금리를 1% 더 드릴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를 높게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디님이랑 저랑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피디님한테 저 1억만 꺼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몇 %로 꺼줄 수 있어요? 3%로? 3% 절대 못 꺼주죠. 왜냐면 은행도 금리가 3%인데 최소 우리나라 법정 금리가 20%니까 한 18% 이 정도는 돼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용도가 피디님한테 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디님이랑 저랑 너무 친한 친구가 됐어. 그리고 피디님이 제 재산 조사, 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얘 돈 진짜 잘 벌어. 돈 정말 많아. 근데 그럼 1억 빌려주세요 하면은 그보다 훨씬 낮은 금리 한 6%면 제가 어차피 예금해 놓는 게 1,000만 원 1억 있는데 6%면 제가 빌려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신용도가 높아요? 미국의 신용도가 높아요? 미국이 당연히 신용도가 높죠. 그러면 한국의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한국은 신용도가 낮으니까 원화 사실려면 저희가 금리 더 드릴게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역전됐어요. 미국 금리가 더 높아. 하나은행 금리가 저축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빼서 하나은행에다 넣을 거잖아요. 그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게 환율이 뒤집힌 건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하진 않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경기 순환이 조금씩 지나가고 나면 금리도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럼 환율도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에 모아가면 좋을 만한 주식은 많이 언급되는 그런 주식을 담으면 될까요?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야죠. 사람들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건데 아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주식들이 충분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그런 걸 거예요. 반도체, 조선, 방산. 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건 유행하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유행하는 주식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잠깐의 조정 거치고 더 오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어떤 투자건 간에 투자하고 투기를 가르는 걸 얘기를 한다면 투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오르니까 사. 더 오를 것 같아. 내릴 때는 내리니까 팔어. 더 내릴 것 같아. 이게 투기고요. 투자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공부를 기반으로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나만의 기준으로 지금은 저평가니까 사고 지금 고평가니까 파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반도체라든지 조선, 방산 사도 돼. 근데 그거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게 되면 주가가 지금처럼 또 흘러내리거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팔게 돼.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또 포모 느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런 유명한 주식들을 살 거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시간이 짧아요. 이 조정기가 뭐 1년, 2년 갈 거 아니거든요. 그럼 미리 공부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거야. 아까 돈을 벌었던 사람 중에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 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랫동안 막 공부해 놨다가 10년 전에 조선 공부해 놨다가 조선 지금과 같은 때 사야 돼 라고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그냥 산 거. 근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나는 목표 주가가 여긴데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았어? 그럼 더 사도 되지. 당연히 지금 더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기에 늦어. 그러면 지금 유행하는 것보다는 김현준이 내년에도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럼 경기가 좋으면 뭐가 좋아질까? 그 중에서 주가 안 오른 게 뭐 있지? 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시간이 한 6개월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찾아와 보면 되고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여전히 구매하고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이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사잖아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다고 뭐 더 구매하고 나쁘다고 덜 구매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경기와 연관이 없어요. 그런 주식은 사면 안 되죠, 지금. 근데 돈을 벌면 나 요거 한 번쯤 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있어요? 집이 있죠. 뭐 차가 있죠. 시계 좋아하시는 분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고 돈이 없어지면 안 사거나 당근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주가가 안 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 놓으면 저는 내년에 돈 벌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제가 경제원탑에 한 6개월 전에 출연했다면 삼성전자는 좋다, SK하이닉스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못해도 그대로 잘하면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10만 원에 하이닉스 50만 원인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모른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모르지만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 회사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다. 그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요.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만 하는 회사죠. 그러면 그 반도체 안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라든지 PC에 들어가는 그 D램, 일반 D램도 많이 만들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대부분의 이익 비중이 엔비디아에 파는 그 HBM이라는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잘 되고 하이닉스도 잘 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엔비디아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엔비디아가 잘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칩이라는 것을 거의 SK 하이닉스가 독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먹고 있어. 근데 삼성전자라는 경쟁자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눠 먹어야 돼. 저희 집 앞에 우동집이 하나 있는데 우동집 옆에 또 우동집이 하나 생겼어요. 장사 잘 되는 거 봤나 봐. 그러면 하루에 뭐 100만 원씩 벌던 우동집이 매출이 바로 반토막 날 수 있어요. 그럼 반토막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가격을 내리고 쿠폰 뿌리고 뭐 서비스라도 하나 9만 더라도 줘야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걸 팔고 있긴 한데 비용이 더 늘어나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잘 되지 않으면 위험해. 엔비디아가 잘 되는데 삼성전자가 경쟁자로 들어오면 또 위험해.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왜 잘 몰라? HBM을 잘 할지 안 할지 엔비디아가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삼성전자 모른다, SK 하이닉스 모르지만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탄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 사이클은 어느 정도 왔다고 보는 게 적당할까요? 그걸 HBM이랑 일반 D램이랑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HBM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투자가 얼마나 될지, 그걸 엔비디아가 얼마나 독식할지, 그거를 HBM을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어떻게 나눠갈지 모르니까 그건 빼고 일반 D램, 레거시 D램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중간 이상 온 것 같아요. 중간 이상. 지금 이 업황이 좋아진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시작한 게 레거시 D램의 시황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D램, 여러분들이 용산이라든지 뭐 다나와에서 살 수 있는 이 D램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의 메모리,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부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안 오른 거예요. D램이 좋아지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좋아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왜 안 좋아졌지?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꽤 된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이클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까지 좋다라는 얘기가 정설이긴 해요. 그리고 일부는 2027년까지도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언제야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꼭 찌고 무조건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도? 그래서 올라가는 호황의 중반기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호황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 대표님 채널에서 그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삼성전자를 왜 샀는지를 알아야 삼성전자를 언제 팔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그냥 산 다음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따라서 매도를 결정하세요. 많이 벌었으니까 팔아야지, 이거 손절가 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프로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프로들은 살 때 왜 사는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왜 사냐라고 하는 이유가 없어지면 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샀어요. 근데 잘 못하네 알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으니까. 또는 이거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이만큼 벌 거고 그럼 목표 주가가 이만큼 될 것 같아, 뭐 10만 원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그래, 잘했어, 10만 원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팔아야지. 왜냐면 내가 5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됐으니까 또 파는 거예요. 매도는 그렇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그 얘기는 살 때 애초에 이유를 정해놔야 돼요. 가격도 정해놔야 되고 시기도 정해놔야 됩니다. 돌아가서 이제 삼성전자를 왜 샀냐, 아까 잠깐 언급은 됐는데 이 일반 D램이 업황이 좋아. 그러면 제가 주식을 20년 정도 했는데 D램 업황이 좋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업황이 좋으면 주가도 좋아야 돼. 그래서 D램 업황 좋네? 삼성전자 좋겠지? 하고 이제 네이버에 쳐봤더니 주가가 안 좋아. 내가 20년 동안 봤을 때 D램이 좋으면 무조건 주가가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았지? 그럼 찾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못한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HBM을 잘 못하네. 뭐 파운드리를 잘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전 다시 생각한 거죠. 못하는 거 알겠어. 근데 모두 다 못한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면 전교 1등이 갑자기 10등 하잖아요. 그럼 큰일 난 거야. 그 집안은 난리나. 근데 꼴찌가 갑자기 50등이었는데 30등 했다? 그래도 난리나. 야, 너 드디어 공부 마음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구나. 꼴찌한테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50등에서 30등 올라가는 건 4번으로 찍다가 한 3번으로만 찍어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승폭이 엄청나.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저평가된 걸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평가가 무슨 뭐 엑셀에 들어있고 재무제표에 들어있고 이런 어려운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더 이상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릴 일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반포 아파트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막 70억, 100억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반포 70평대 펜트하우스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포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사니까. 반포 한강뷰는 여전히 그대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안 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가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못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근데 D램은 잘 된대. 그럼 못해도 지금보단 낫겠네? 근데 만약에 HBM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모두 다 못한다고 하고 있었어. 야, 너 꼴찌지?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꼴찌네 아빠가. 야, 너 성적 10등만 올리면 내가 뭐 아이폰 사준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바짝 공부해가지고 쉬운 문제만 내가 좀 풀었더니 10등 바로 올라가. 아이폰 바로 얻는 거죠. 근데 전교 2등한테 너 전교 1등 하면 아이폰 사줄게. 이건 너무너무 힘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HBM을 잘하네 어쩌네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디어로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 HBM을 못하면 팔아야 될까? 나는 관계없어. HBM 잘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잘하면 좋겠다 정도. 넌 몸만 건강하면 돼. 운동회에서 달리기만 잘하면 돼. 공부 잘하면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D램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일반 D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니까 팔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저는 D램 가격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D램 가격이 잘 됐어.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너무 많이 올랐어. 모두가 얘는 D램 잘해. D램의 호황이야. D램이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치가 줄어든다고. 상승 여력이. 그럼 팔아야 되겠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아야 돼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D램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난 판다. 왜냐하면 D램 좋은 거 모두 다 알았다는 얘기니까. 또는 HBM을 모두 못한다고 했는데 얘가 잘해봐요. 그럼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어. D램만 해도 이만큼 오르는데 HBM을 잘하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전교 1등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정리하자면 이 D램으로서 레거시 D램으로서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HBM을 잘 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SK 하이닉스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다. 시장 점유율 싸움하기 시작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 거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2분기에 어닝 쇼크였고요. 실적이 상당히 안 나왔고요. 3분기에 정상화됐어요. 서프라이즈는 아니야. 아직 대박은 아니야. 근데 D램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더 빨리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럼 4분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D램 가격이 막 오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고객사들이랑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 협상하면서 야, 너 지금 용산 전자상가 가격 봤지? 다나와 가격 봤지? D램이 이만큼이야. 너 1년치 계약하는 거 장기 공급 계약 가격도 올려주지 않으면 나 그냥 계약 안 해버려. 그냥 다나와에서 팔아버려. 배짱 튕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공급을 받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애플이에요. 그럼 내가 휴대폰에 D램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LG전자야? 랩탑에 D램 안 들어갈 수 없잖아. 아, 주세요. 비싸게 해줄게. 근데 시장 가격보단 좀 싸게 해줘야지. 우리가 1년치 다 구매하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올려드릴게. 라고 하면 당연히 4분기 실적 좋을 거고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겁니다. 그 정도 보고 나면은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겠죠.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같은 순환주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사항 뭐가 있을까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유행할 때 주식을 사는 건데 유행의 끝, 경기 순환주 유행의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경기 순환한다는 거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행할 때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건 경기가 어떨 때 사는 거예요? 좋을 때 사는 거잖아요. 야, 반도체 요새 난리래. SK 하이닉스 성과급 작년에 1억 나왔는데 올해 2억 나온대.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을 때 사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그럼 싫잖아. 근데 좋을 때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좋을 때 많이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도닥여줘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도닥여주면 돼요? 좋을 때 샀는데 어떻게 되면 기분이 안 나빠?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속성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건데 항상 조음에 좀 과잉이 되면, 과열이 되면 이제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야, 이제 경기 순환 안 하는 것 같아. 고점 저점 이런 게 없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 산업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경기 순환주가 이젠 아닙니다. 성장주로 봐야 됩니다. 라든지. 그렇게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으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뉴 노멀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든지. 순환은 하는데 이번 순환이 진짜 큰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슈퍼 사이클입니다. 라든지. 이 슈퍼 사이클이 오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요. 저거 메가 트렌드라니까요. 라는 얘기로 포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미래니까 나는 몰라. 될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은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투자를 하면 위험합니다. 무리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거에 자꾸 베팅하게 되고 그러니까 틀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잘하는 분야를 적당히 수익을 내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쌓아가서 복리로 이겨내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과거에는 있지 않았지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확률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확률이 낮은 것에 자꾸 베팅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피디님이랑 저는 주사위 게임을 해요. 주사위가 6면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 5까지는 제가 이기는 거, 6이면 피디님이 이기는 거라고 해보세요. 근데 6이 되면 100만 원이야. 그리고 1, 2, 3, 4, 5면 3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이 짜릿하잖아요. 한 번 던져서 100만 원 받고 싶잖아. 근데 6분의 5는 내가 이기잖아. 그럼 30만 원씩 5번 하면 얼마예요? 150만 원이잖아. 그러고 한 번 이겼잖아. 그럼 나 100만 원 줘. 내가 50만 원 남았죠? 그럼 반복 또 해. 그럼 두 번째 돌렸을 때 100만 원, 150. 저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PD님은 한 번에 첫 방에 100만 원 하고 따고 배짱 나 그만할래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서 한 두 판 졌어. 그러면 내가 현금이 없어. 도박판에 칩이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 파산한 거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에다가 무리하게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미래를 정말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확률로. 하지만 저는 그런 데다가 베팅하진 않아요. 저처럼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없는 투자자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조심해야 될 얘기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주식으로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몇 %냐라고 물어보면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이 보통일 거거든요. 그냥 한 2배쯤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2배라는 게 10년에 2배면 연 7%예요. 1년에 2배면 연 100%예요. 뭐가 더 좋은 거죠? 당연히 1년에 2배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조차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면 좋을까? 얼마면?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4%, 미국은 7에서 10%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주식시장 참여자의 평균. 그러면 10%보다는 낮은 기대 수익률을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에 10%, 한 뭐 7% 하려고 주식해요? 그렇지 않죠. 주식 하나 사면 그래도 한 30%는 오르지 않을까? 다음 달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달에 30%면 1년에 400%예요. 그런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실패해. 워런 버핏이 전 세계에서 지금 8대 부자 정도 돼요.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건 주식 투자밖에 없어. 전 세계 8대 부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몇 %를 노려야 돼? 20%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미국 평균은 10, 그리고 워렌 버핏은 20 중간을 노리는 게 맞잖아. 최대한 15%를 노리는 게 맞잖아요. 그 정도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괜찮은 거고 그것보다 높게 생각하면 이제 무리를 자꾸 하는 거야. SK 하이닉스 더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 더 잘 되지 않을까? 막 실적 분석하고 밤새 막 파월 의장 막 번역하면서 보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연 15%를 벌 수 있는 주식은 꼭 반도체나 인공지능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코스피 5천으로 이끌 만한 저평가된 섹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스피 5천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은 조금 전이랑 같이돼서 죄송한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두 종목이. 지금 4천이잖아요. 코스피가 대강. 5천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25%만 오르면 말하자면 상한가 한번 치면 코스피라는 주식이 그러면 5천 가는 건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50%만 올라주면 나머지 하나도 안 올라도 코스피 5천 됩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고평가한 것 같아, 좀 불확실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앞으로 안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삼성전자 10만 원, SK하이닉스 50만 원 그냥 유지된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지금까지 별로 오르지도 않았던 요놈들이 50%씩만 올라도 5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가 25%씩 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저는 나머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닌 놈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경기 순환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번에 보셨잖아요. 조선, 반도체 보면서 야, 경기 순환주 한번 가면 이거 장난 아니네. 한 2년, 3년씩 가면서 막 10답을씩 오르네.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왜 10답을 오른 다음에 그걸 또 사려고 하냐? 지금 나머지 널려있는 애들 중에서 10답을 오른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10답을 안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50%씩만 올라도, 바닥 비비고 있는데 50%씩만 올라도 코스피는 5천 됩니다. 저는 그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채널에서 이제 배당주로 2배 먹는 법이라는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따박따박 먹는 거, 그냥 내가 높은 수익은 아닌데 꾸준히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보통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본인이 나의 성향을 알고 나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서 그렇게 투자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조금 희소식인 게, 정부가 아직 이제 통과되진 않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일부 주식들에 대해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부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는 비율,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배당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들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들까지 똑같이 신경 쓰네, 우대해 주네, 너네 좋은 일 했어,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혜택을 줄게.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배당에 무슨 세금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HTS, MTS를 산 다음에 내년 3, 4월에 이제 배당 들어오면 그냥 금액이 딱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 14%의 지방세 1.4%에서 15.4%에 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15.4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 배당소득은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뭐 배당소득, 임대소득 다 포함인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합쳐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소득세로. 근데 부자분들은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요. 30%, 40%, 50%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합산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배당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받았어요. 부자가 1,000만 원 받으면 이 1,000만 원이 다 내 게 아니야. 500만 원은 세금이야. 여러분들한테는 1,000만 원 받으면 140만 원만 빼고 내 게 다 이익이지만, 그러니까 부자들은 배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줘봤자 세금으로 다 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배당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쌈짓돈처럼 기업 곳간에 있는 거를 법인카드로 막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별도로 할게, 뭐 20%든 30%든 세금 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 뭐 회장님들, 대주주 분들도 배당주를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같이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들은 배당주에 투자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생기는 거야. 내가 예금하던 돈을 배당 5%, 예금 3%? 근데 옛날에는 배당 5%여도 세금 다 떼고 나면 이자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안 했던 건데, 이자에 대한 세금을 예금에서는 많이 떼고 배당에서는 덜 뗀다고? 그럼 나 예금 빼서 이거 하지 뭐. 그러면 그 배당주를 자꾸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배당주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버는 게 최고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배당주를. 근데 1년에 1,000원씩 준대, 배당을. 그래서 1년에 10%씩 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야. 근데 갑자기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그 기업에 해당이 되면서 회장님들, 부자들이 그 주식을 샀어. 그래서 2만 원 됐다고 쳐봐요. 그럼 배당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냥 100% 벌었는데 뭐. 10년치 배당 벌었잖아. 그러니까 돈을 빨리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시행될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기업들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줄 거냐를 미리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배당 따박따박 받고, 혹시 통과가 되면 주가가 올라서 단박에 차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 2년 이내에 벌어질 일이니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별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시기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고수들의 투자 전략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투자하실 때 반드시 지키는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실현될까 안 될까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 바이오다 그러면 이거 임상 통과할 거야, 또는 뭐 삼성전자 이거 공급할 거야,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랑 뭔가 같이 협업을 할 거야, 이런 거를 막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되면 대박인데, 근데 저는 그것도 연구를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도 괜찮나? 안 돼도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없나? 이걸 더 많이 봐요. 그거를 많이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확률 게임이고 반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업 경영자들이 당연히 뭔가 열심히 아이템을 만들고 매출액을 팔고 싶고 협력을 하고 싶겠지.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린 제3자잖아.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걸 기다려는 봐야 되지만 그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사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거가 잘 될 것만 보고 있나? 아니면 얘네들 안 될 수도 있다. 얘네들 잘 못해. 비관론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투자자 심리 쪽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코인이나 금, 부동산 등 주식 외적인 투자도 조금 하고 계신가요? 코인이랑 금은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금은 이제 뭐 선물할 때 정말 그런 목적 외에는 투자 목적으로 사본 적이 없고요. 부동산은 사본 적이 있죠. 부동산 제 집을 사려고 샀던 건데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투자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의 안정성이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월세 전세하면 내가 뭔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10년 살아야지, 월세는 이만큼 내야지 라고 계획하고 나머지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야 나가라든지 야 월세 올릴게 라든지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난 주식에 몰두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집을 사서 그냥 거주하는 목적으로 했던 거고, 그럼 금이랑 코인 많이 올랐는데 왜 안 사세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본질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낮을 때 사야 돈을 번다 또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본질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그 자산이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임대가 들어오잖아요. 임대 소득. 그 다음에 내가 채권을 사거나 예금을 하면 뭐가 들어오죠? 이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그 반대급부로 나한테 현금 흐름이 들어와야지 그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예금은 3% 주지, 뭐 채권은 5% 주지, 주식은 그러면 주식이 3%만 하겠어요? 예금이 3% 주는데 주식 3%면 뭐하러 해요? 그거보단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가면서 사람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 가치, 그게 뭐 적정 주가, 어려운 말로 밸류에이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금은 내가 금을 어디다 사놨어. 금 거래소에서 투자해놨어. 그럼 뭐 주나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코인은? 코인도 안 줘요. 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뭘 주진 않아. 그런 데는 전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적정 가치를 계산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림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건 투자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림 걸어놓고 보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 예술가 화가한테 돈을 건네고 그 사람이 뭔가 예술 작품을 꾸준히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걸 보는 게 즐거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림을 투자 자산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림이 내가 사놨다고 해서 뭐 새로운 그림을 막 새끼 치나요?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이 그림 1억입니다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10억입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싼 건가? 비싼 건가? 판단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일반 투자자는 어때요? 그 관계 없죠. 오르기만 하면 좋은 거잖아. 금도 사고 코인도 사고. 왜? 올랐으니까. 과거에 올랐다고 해서 미래에 오를 거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런 문구를 써야 돼요. 저는 펀드 매니저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림이 주는 가치가 예를 들면 나한테 어떤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즐거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억이었어요. 근데 그게 10억이 됐어. 10억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주는 가치가 올라가진 않죠. 그림을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그 그림의 투자 가치, 구매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진 거지. 나한테 주는 기쁨은 똑같은데 10억이나 지불해야 되잖아.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1억짜리 그림이 갑자기 10억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작가, 김창렬 작가 요새 대박이래. 1억이 10억이나 됐어. 10억이 20억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에요. 그게 제가 코인하고 금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레버리지 투자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만큼 주가에서 이만큼의 본질 가치까지 오를 게 확실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수익률이 뭐 30%야.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이걸 레버리지를 써서 50%, 60%로 확대할래. 그거 왜 나빠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30%를 확실할 수 있냐고. 또는 그 30%까지 올라가는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은행은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빌려줄 때는 웃으면서 빌려주지만 만기가 됐거나 뭔가 얘가 이자를 제대로 안 갚거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얼굴하고 찾아와서 돈을 가져가. 기다려주세요. 저 이 주가 오르면 상환할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놔. 주가가 안 올랐거나 내려 있는데 상환당하면 역 레버리지가 나면서 뭐 돈을 잃거나 심지어는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쓸 때 그 투자에 대해서 정말 확실성을 가지고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 레버리지를 쓰냐? 좀 전에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막 올랐어요. 인공지능이 막 올랐어. 근데 못 샀어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포모를 막 느껴. 저 친구 부자 됐다는데 어떡하지? 나도 빨리 부자 돼야 되는데 같은 대학 나와서 쟤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떨어졌어. 조금 떨어졌어. 근데 그 친구는 이만큼 번 건데 지금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잖아. 그럼 이만큼 오를 때 내가 빨리 이만큼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여기서 레버리지 써버리는 거예요. 공부해서가 아니고 이게 확실해서가 아니고 빨리 벌려고만 생각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좋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이만큼 번 거에서 이만큼 날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만큼 벌려고 하다가 레버리지로 이만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직접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말려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최소 8시간을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팀이 6명이에요. 그러면 최소 48시간을 하죠. 하루에.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 공부 얼만큼 해요? 한두 시간 하죠.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 일주일 내내 2시간에 일주일 하면 몇 시간이죠? 14시간. 근데 하루에 2시간이니까 나에 비하면 24분의 1밖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럼 대강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20분의 1 공부한다고 쳐봅시다. 제가 주식 공부 몇 년 했게요? 20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지식을 가지려면 몇 년 해야 될까요? 그만큼. 400년 하면 돼요.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살이면 440살쯤 되면 2025년에 김현준만큼 주식 공부를 했을 거예요.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저는 비교 우위론이라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과 상대방이 잘하는 걸 교환해야지만이 양자가 더 잘 살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피디님이 유튜브를 만들고 계신데 제가 유튜브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여기 가가지고 굳이 하느니 내 채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출연료보다 훨씬 더 이득 아닐까? 내가 광고 애드센스 받는 게? 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이거 유튜브도 해. 주식도 해야 돼. 다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 심지어는 전 전구도 제가 안 갈아요. 전구 가는 사람 불러.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전구를 가려고 하면 쿠팡에서 주문해야 되죠. 뭐 방법 유튜브로 봐야 되죠. 뭐 장갑 껴가지고 뭐 시간 써야 되죠. 근데 실패했다고 막 깨뜨려. 막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 그 시간에 1시간 걸린다 치면 내가 1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하면 내 몸값이 얼마지? 내가 주식 공부를 하면 이거의 미래 가치가 얼마지? 라고 생각하면 교환해야 되는. 난 그거 안 해버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직접 하려고 그래. 그게 희한해요. 직접 하는 거의 유일한 게 주식이야. 음식점 가서 음식 사 먹잖아요. 왜냐면 요리사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자동차 정비 내가 안 하잖아. 그 사람이 더 잘하니까. 근데 주식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기가 어려운데. 근데 심지어는 주식 투자는 펀드 매니저들이 돈을 많이 안 가져가요. 맡긴 거에 한 1% 받아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랑 저랑 수익률 차이가 1% 이상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표님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 투자하시면서 10배 이상 수익 실현한 경험이 2번 있다고 해주셨는데 레버리지를 사용 안 하고 벌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면 그 같은 주식의 수익률로 또 더 많이 벌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10배 이상 나는 종목은 종목이 2개였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샀는데 100만 원 이상 갔다라고 한 케이스가 2케이스 있었다라고 한 거고요. 그거는 왜 그런 주식을 샀냐, 어떻게 찾았냐 이런 것보다는 질문을 좀 바꾸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그 회사가 10배 이상 성장했나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의 가격은 결국에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데 그 본질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돈을 얼마 버냐예요. 이익을 얼마 내냐. 이익을 10배 이상 키우면 그 주가는 그냥 10배 이상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가 10배 이상 키울 수 있냐? 첫 번째는 시장이 넓어야 돼. 예를 들면 피디님이랑 저랑 지금 스튜디오에 둘이 앉아 있는데
PD님한테 제가 여기 있는 이 과자 있잖아요. 네. 이걸 판다고 해봐요. PD님이 몽쉘을 진짜 좋아해. 그럼 제가 몇 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PD님한테? 끼케야 뭐 10봉지 팔면 지금 배불러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어. 시장이 너무 작아. 근데 그거를 여기 밖에 있는 임직원분들한테 팔고 밖에 나가서 강남 인근에 다 팔고 심지어는 해외까지 가서 이 몽쉘이라는 걸 팔면 시장이 커지잖아요. 첫 번째 시장이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몽쉘을 팔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초코파이를 팔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 많은 사람한테 팔려고 했던 시장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음식 중에서는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가 따라하질 못해요. 초코파이는 오리온도 있고 롯데도 있거든요. 근데 몽쉘도 있죠. 여기 보면 빅파이도 있죠. 골라야 돼, 그 중에서. 근데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밖에 못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으면 파나? 그게 아니고 그걸 잘 팔 수 있는, 잘 생산할 수 있는 경영자나 조직이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 좋게 제3자 외부인으로서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수는 있죠. 시장이 작거나 또는 유니크하지 않은 제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전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아까 10배 이상 오른 주식들 있잖아요. 하나가 15배, 하나가 40배 정도 올랐어요. 그 두 주식이 독점 사업이에요. 그 제품을 다른 회사는 거의 못 만들어. 그리고 아주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저는 종목을 고르고요. 골랐는데 운 좋게 올랐어. 근데 오르면 보통 저희는 팔아요. 본질 가치에서 싸게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본질 가치는 붙었잖아. 더 이상 상승력이 없잖아요. 근데 본질 가치가 자꾸 올라간다니까? 훌륭한 기업들은 누가 경영자나 직원이 잘하면 그거는 사기 전엔 몰라요. 사서 봤는데 몽쉘을 10개 팔 줄 알았는데 20개 파네? 30개 파네? 한국에서만 할 줄 알았는데 중국에 가네? 미국에 가네? 이거 제품 하나만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제품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네? 라는 걸 지켜보면 본질 가치가 올라갔어. 그럼 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여전히 괴리가 있잖아. 그럼 또 갖고 있어. 또 올랐는데 본질 가치 또 올라가.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처음 살 때 하고 그 수익률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100% 됐는데 팔까요? 마이너스 30%인데 손절할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본질 가치가 뭔데요? 왜 그 주식을 샀는데요? 그 기업이 뭘 만드는데요? 를 알아야 100%가 된 주식이라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삼양식품 저희가 40배 벌었다 했잖아요. 계속 샀는 게 정답이었던 거야. 오를 때마다 샀어. 근데 아주 쭉정이 같은 기업, 본질 가치가 안 좋거나 본질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기업은 마이너스 10이 됐건 20이 됐건 30이 됐건 당장 팔아버리는 게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야와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 쪽으로 옮기면 여러 번 신경 쓰거나 아주 큰 고생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기업과 동행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은 일대로 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자꾸 벌었다 잃었다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주식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님께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는 자료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거시경제 자료 또는 이제 외부 요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거의 안 보는 편이에요. 금리가 이번에 어떻게 됐네, 실업률이 어떻게 됐네,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됐네, 이런 거는 잘 안 보고. 왜 안 봐요? 그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경제에 영향을 주죠. 근데 독점성이 있고 소비자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 큰 경제와 상관없이 성장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기업을 찾는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시경제 요소들을 참고를 잘 안 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반드시 예를 들면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잖아요. 그럼 내가 수출 기업을 보려고 하면 환율도 봐야 되고 관세도 봐야 되죠. 근데 일반 투자자와 다른 점은, 일반 투자자는 탑다운이라고 해가지고 큰 것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이 어떻지? 실업률이 어떻지? 환율 금리가 어떻지? 이 업종은 어떻지? 이걸 쭉 보고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를 사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이 뭘 만들지? 이 기업의 고객은 누구지? 그 고객이 이 기업 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 아니면 이 기업의 전략은 현재 뭐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법을 써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업에 관계되는 지표는 보지만 투자의 출발점이나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거시경제 지표들은 아닙니다. 대표님 기준에 있어서 이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건 너무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랑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넓은 시장이 없으면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장이 한정되어 있어. 예를 들면 이 기업은 서울에서만 팔아야 돼. 아니면 어린 여자한테만 팔아야 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좁은 거죠. 그런 기업들은 잘 투자 안 해요.
또 하나는 뛰어난 제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팔린데 요새 있잖아 뭐 레깅스가 유행이래라고 해봐요. 근데 레깅스를 한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A부터 Z까지 아무나 다 만들고 있어. 야 요새 성수가 뜬대. 근데 성수에 가봤더니 음식점이 A부터 Z까지 다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 특정한 제품에 사람들이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기업에는 잘 투자를 안 합니다. 올해 코스피가 급등을 했지만 그 개인 투자자의 54%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싸게 사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 습성을 보면은 일단 옳은 걸 살려고 그래요. 옳은 걸 살려고 하고 유행하는 걸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와 관계없는 걸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이 기업의 이 브랜드가 잘 팔릴 것 같아 라는 걸 생각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환율이 이렇게 되면 있잖아. 환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그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잘못을 자꾸 반복을 하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잘못, 높은 거, 유행하는 거 사면 유행이 더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유행이 끝나거나 또는 유행이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미 관심이 많아. 주가 비싸.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실패하면 더 크게 실패해. 또 하나는 나의 능력의 범위 밖에 있는 그런 거를 막 내가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실적에 수혜주는 이거니까 나 이거 해야지. 그런 것들은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증권의 전문가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면 김현준이 모르는 거 훨씬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의 관련주가 뭘까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쳐보고 따라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큰 돈은 안 잃어요. 왜냐면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10% 잃었네? 다시 해보자. 5% 벌었다가 10% 잃었네?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방법 다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이 정확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행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걸 해야 큰 돈을 버는 거고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제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는 뭔가 방법론을 찾고 전략을 찾고 종목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속어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꾸 제껴놓고 자꾸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야. 예수금에 돈이 10,000원만 있어도 이게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얘기는 0%보다 높은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결과로는 아니었잖아. 근데 내가 분명히 나는 바뀐 게 없고 공부한 적이 없는데 5년 전이랑 똑같은데 왜 지금도 내가 예수금을 쓰면 0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무조건 돼. 안 돼도 돈 절대 안 잃어. 할 때만 무진장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종목은 난 싫어해서 안 되고 이 종목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안 되고 계속 제껴 나가다가 남는 거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인내심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잘 기다려요 막 이런 얘기해요. 개인 투자자랑 상담을 해보면 언제 잘 기다리냐? 사놓고 물렸을 때 본전 될 때까지 기다려. 그게 얼마 걸리든 상관없어. 나는 손실을 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인내심은 사지 않는 게 인내심이에요. 주식은 안 사면 안 잃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딴 사람이 돈을 벌었네, 예수금이 많네, 이게 주가가 오를 것 같네 하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네 하는 걸 잘 안 사고 이걸로는 반드시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돈 버는 방법이에요. 대표님께서 지금 현금 1억이 있다면 투자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식은 잘하는 프로 펀드 매니저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총 자산은 작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대표님 돈 없을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모르는 건 안 하죠. 투자는 속어법이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주식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100을 살 거냐 주식을 0을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지금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살지가 정해져야 돼. 그러면 그 주식이 확실하면 주식을 100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소액 투자자 특징이 또 여기서 들은 거 하나 사고 저기서 들은 거 하나 사고 이건 물려서 못 팔고 이거는 좀 올라서 못 사고 이거는 뭐 자식 물려줄 거냐 막 그리고 계좌도 여러 개 파고 백화점이야. 종목이 막 100개씩 있어.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내가 그 주식이 계속해서 잘해가고 있는지 본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려면 종목 수가 많아서는 안 돼요. 자산군이 여러 개여서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100개가 되니까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작은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배가 침몰하듯이 조금씩 자산이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고 싶으면 불확실성, 위험할 때, 사람들이 안 사고 싶어 할 때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싫은 사람은 주식으로 돈 못 벌어요. 변동성이 커야지만 돈을 벌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여러 개 하면 어차피 안 된다. 그럼 전 주식만 할 거고요. 주식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럼 전 그거 하나만 살 거예요. 1억으로 한 주식만 사든지 아니면 증권계좌에 다 넣어놓긴 넣어놓는데 뭐 CMA 같은 걸로 넣어놓긴 넣어놓는데 현금으로 다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다른 계좌로 빼진 않을 거예요. 했다가 CMA RP로 이렇게 뭐 2%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좋은 게 생기면 쫙 넣어서 1억 넣어. 심지어는 레버리지도 써. 1억 5천 사. 1억밖에 없는데. 그랬다가 2억 3억 되고 나면 또 팔어. 현금으로 쭉 갖고 있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좋은 주식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사고. 어제 좋은 주식이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1억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아마 그렇게 다 해놨을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개인 계좌를. 저는 그 주식에 1억 다 살 것 같아요. 하나에. 벌고 나면 경제 원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저처럼 벌 수가 없어요. 왜 못 버냐?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도 못하고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들은 항상 불안해.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경제 원탑에 댓글 달 거야? 김현준 대표님 사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불타야 되나요? 물어볼 거잖아. 그럼 내가 거기다 댓글 달아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 주식에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바로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례가 되는 거라서 저희 고객들한테는 당연히 그 주식을 사주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경제원탑을 다시 돌려보면서 얘가 옛날에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팔았는데 하는 그 원칙, 투자 전략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뭐를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덜 잃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뭐 불안하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투자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시작도 그렇고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돼서 저는 좋았고요.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쟤 나와가지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러려면 내가 뭐 하러 들었냐. 이렇게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두 명, 10만 명이라면 10만 뷰가 나왔다면 뭐 그 중에 10명, 20명만이라도 조금 건강한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저는 바랄 나위가 없고요. 아까 방송 중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음식점 가가지고 주문해서 먹고 자동차는 정비소에 맡기면서 주식은 왜 직접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 이상하다라고 들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직접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 중에 여전히 좋은 기업들 많고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부강해질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회복할 거고 내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로 좀 힌트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